투구꽃 살인 사건. 이렇게. 투구꽃. 네. 카미야 치카라라는 이제 40대 남자고요. 이 남자는 사건 일어날 때 부인과 결혼한 지 불과 3개월밖에 안 됐었어요. 신혼부부였죠. 네. 이들 부부는 오키나와를 여행을 합니다. 오키나와를 여행을 하다가 여행 마지막 날 이제 호텔에서 같이 아침을 먹고 체크아웃을 하고 공항에 가요. 공항에 가서 카미야는 나는 이제 급한 일이 생겨서 돌아가겠다. 당시에는 친구들이랑 여행을 계속 해라. 네, 이래가지고 이때가 한 12시쯤인 것 같아요. 카미야는 이제 가고 이 부인은 친구랑 같이 오키나와 섬 옆에 이시가키 섬이라고 섬을 가요. 네. 이제 이시가키 섬에 도착하니까 1시 조금 안 되고 택시를 타고 호텔로 가는데 네. 거기서부터 이 카미야의 젊은 부인이 좀 상태가 안 좋아져요. 막 땀을 막 흘리고 뭐 좀 약간 호텔에 가서는 급격히 상태가 안 좋아져가지고 막 구토를 하려고 하고 약간 마비 증상이 오는 것 같고 그래서 친구들이 구급차를 불러가지고 병원으로 갔는데 3시쯤 병원에서 사망을 해요. 이상하죠. 전날까지 멀쩡하던 그렇죠. 사람이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누가 봐도 변사인데 그렇죠. 그래서 사망 다음 날에 남편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부검을 하는데 사인이 뭔지 잘 모르겠고 약간 심장 색깔이 바뀌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 남편이 태도가 너무 침착해요. 너무 흥분함도 없이. 그리고 이 남편이 이제 이 법의학자분한테 한 이상한 말 중에 장기를 다 제자리에 두셨나요? 이런 게 물어봤다고요. 장기를 다 제자리에 두셨나요? 예. 이게 남편이 아내 부검 뒤에 법의학자한테 할 말이 좀 이상한데. 아니잖아요. 뭐 그런 건 묻지 않죠. 예. 부검이라는 행위는 정확한 사인을 찾기 위해서는 장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손을 대거든요. 근데 대신 외형적으로 깔끔히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런 부탁은 해요. 네. 네. 그래서 이 법의학자분이 그 부검 보고서에는 그냥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쓰는데 좀 이상하다 생각을 하면서 뭐라고 뭐 증거는 없으니까 사인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 법의학자분이 심장이랑 혈액을 따로 보관을 하세요. 검사용 말고 따로 네. 내가 또 보관을 한 네, 거죠. 보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남편을 좀 의심을 합니다. 이 남편이 카미야라는 남자가 알게 된 지 6일 만에 청혼을 하는데 부인한테 자기가 공인회계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친구들이 보기에 좀 이 남자가 공인회계사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공인회계사 명단을 입수를 해가지고 봤더니 거기에 카미야 치카라라는 이름은 없었어요. 그래서 당신 공인회계사 아니지 않냐 했더니 카미야는 내가 공인회계사는 아니고 중소기업에서 회계를 봐주는 컨설팅 일을 하고 있다. 뭐 이러면서 대충 어물쩍 넘어갑니다. 그리고 좀 으스스한 게 카미야가 집에서 자기가 영양제를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영양제를 만들어서 부인한테 맨날 먹였어요. 그러니까 이거 좀 이상하죠. 그래서 친구들이 경찰에도 이거를 제보를 하고 언론사에도 제보를 하고 보험회사에도 연락을 합니다. 혹시 이 사람 생명보험 든 거 없냐? 카미야는 처음에는 자기가 보험 든 게 없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있었어요. 있었고 아내 이름으로. 아내 이름으로. 액수가 너무 컸어요. 1억엔이 넘는 수령액을 받게 돼 있는데 이게 1986년 일이었으니까 당시 환율로 한국 돈 10억 원에 해당하는 돈을 받게 될 예정이었고 그러니까 지금의 가치로 따지면 한 30억 정도 된다고 해요. 너무 의심스럽잖아요. 모든 게 다 인정하게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언론사가 먼저 취재를 합니다. 이 카미야 치카라라는 사람 주변을 보다 보니까 이 사람이 결혼 이번이 사실 3번째였는데 앞에 부인, 그 앞에 부인도 다 심근경색으로 사망했어요. 너무 심지어 2번째 부인 사망할 때는 보험금도 받았어요. 당시 경찰이 이제 이게 사망금을 노린 보험 살인이겠구나 하고 이제 의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부검이한테 다시 연락을 합니다. 사법 부검을 해달라 이렇게 의뢰를 해요. 그래서 법의학자분이
카미야의 부인이 사망했던 증상이랑 비슷한 어떤 독성 물질을 계속 찾습니다. 찾다가 딱 맞아 떨어지는 거를 하나를 발견을 하는데 투구꽃이라는 그 식물의 독에 중독이 되면 이렇게 사망한다. 근데 투구꽃은 뿌리에 독이 많고 그 독은 이제 우리 이제 현대 용어로는 아코니틴이라고 하는 독입니다. 네. 1g만 복용을 해도 사람이 사망을 하는 맹독입니다. 네. 증상은 일단 먹으면 입에서 침을 많이 흘리게 되고 전신마비도 되고 구토도 오고 부정맥이 오는 그런 신경독이에요. 그렇죠. 근데 당시 1986년에는 사람 피에서 아코니틴을 추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기술도 없었고 그래서 이 법의학자 교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당시에 다른 대학에 이 미세 검출기가 있는 대학이 있었는데 그 대학에 아코니틴을 추출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 주세요.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개발을 하세요. 피를 그리로 보내요. 보냈더니 거기서 아코니틴이 나왔어요. 나왔고 근데 남편 너무 당당해요. 그죠. 네, 왜 당당하냐? 아코니틴은 섭취한 지 30분 만에 사람이 사망해요. 아 이미 떠났으니까. 네. 남편은 12시에 아내랑 헤어졌고 아내는 그 다음부터 뭘 먹은 게 없는데 그래요? 어떻게 3시에 사망할 수 있느냐. 심지어 남편이 이거를 자기가 그래서 억울하다 이러면서 나중에 방송에 나와서도 막 난 당당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はっきり申し上げておきますけども、私は全く何もやっておりません。やってないのにやったように報道されて大変迷惑を被ってますから。 경찰이 보기에 이 카미야 아무리 봐도 범인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일단 카미야를 조사를 했더니 이 사람이 투구꽃을 화분을 69개를 구입했다. 어느 차원에서 있겠죠. 이런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남편이 아파트 월세방을 하나 따로 두고 있었어요. 그 월세방에서 바닥에서 아코니틴 성분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 남편이 무슨 약국에서 캡슐을 산 것도 알게 돼요. 그 영양제라고 만들었던 그 캡슐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투구꽃에서 아코니틴을 뽑아가지고 이 독 캡슐을 만들었겠구나. 여기까지는 되는데 도대체 근데 먹었는데 이렇게 한참 있다가 진행되는 그런 캡슐은 어떻게 만들까? 근데 제보가 와요. 어느 어민이 제보가 오는데 내가 그 카미야라는 그 남자한테 보거를 엄청 팔았어요. 보고도 맹독이 그렇죠. 있는 네, 동물이잖아요. 신경독이죠. 네, 신경독. 그래서 법의학자분이 계속 연구를 하시는데 굉장히 희한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보고독이랑 아코니틴이 몸에 들어오면 둘이 서로 방해를 해요. 기량작용. 네, 기량작용을 합니다. 보고독은 아코니틴 독을 방해를 하고 아코니틴 독은 보고독을 방해를 해서 둘 다 원래 먹으면 그냥 바로 응급실행인데 서로의 기능을 방해하는 거군요. 서로가. 서로의 기능을 방해를 합니다. 노벨상급입니다. 아니 그거를 연구할 정도면 그냥 그 연구를 하지. 정도는 연구비로 받을 수 있을 텐데. 범인 카미야 치카라. 아이고. 이 사람은 그러니까 아파트를 빌려가지고 자기 사설 독극물 연구소를 차린 거잖아요. 그런 거네요. 나중에 보니까 생쥐도 여러 마리 구입을 했더라고요. 그 아파트에서 어떻게 하면 보험금 잘 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 잘 죽일 수 있을까? 이거를 가지고 치밀하네요. 치밀하죠. 세상에. 이거는 연쇄살인의 계획이네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그 번째 사건만 가지고 네. 이렇게 연구할 리는 그렇죠. 없어요. 네. 근데 사실 전 부인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입증할 수는 없어서 기소는 못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부인만 가지고 기소를 해서 무기징역을 받았고요. 감옥에서 암에 걸려가지고 2012년에 사망을 했습니다. 아, 이 사건을 해결하는 게 결국 이 법의학자 분이 혈액을 보관해서 해결하게 된 거죠. 아마 그 부검의사는 심장에 문제가 있는 심근경색은 주로 동맥경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형태는 혈류의 공급이 안 돼야 돼요. 근데 젊은 여성들은 에스트로겐이나 호르몬이 있기 때문에 심근경색이 올 일이 없어요. 동맥경화가 막아져요. 그러다 이제 사건이 풀리게 돼요. 그러니까 젊은 여성의 심근경색이 이해가 안 되니까 네, 보관을 다 해놓은 거예요. 이거 뭐가 관상동맥도 이상하다. 깨끗하고.
심근경색이 출해된 이유는 모르겠고 그러니까 뭔가에 우리가 증명하지 못한 요인이 있을 걸로 보이니까 심근하고 혈액을 보관했을 거예요. 그러다 사건이 풀리게 된 거죠. 진정한 법의학자의 정말 그 열정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의심하는 자세. 네. 오. 수원 주차장 살인 사건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범인은 김 씨라고 하겠습니다. 이 김 씨가 이제 제일 처음에 저지르는 사건은 2001년에 있었어요. 2001년에 아내를 목을 졸라가지고 기절을 시키고 차 안에 둔 채로 그 차에 불을 질렀어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잡혀서 살인죄 그리고 뭐 사체 손괴 이렇게 해가지고 12년을 복역을 합니다. 2013년에 출소를 했어요. 출소를 했으면 이제 좀 뉘우치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런 마음이 없었던 사람 같아요. 어떤 대부업 사무실을 하는 두 사람을 알게 되고 박 씨, 유 씨라고 할게요. 박 씨는 남자, 유 씨는 여자입니다. 이 셋이서 또 나쁜 일을 꾸밉니다. 무슨 나쁜 일을 꾸미냐면 사설 경마장을 한번 차려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2014년에 그래서 이 사설 경마장을 열어요. 그리고 이 박 씨랑 유 씨한테 김 씨가 투자를 해요. 이게 다 본인 말이긴 한데 그 합해서 투자한 돈이 2억 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열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김 씨가 자기가 투자한 것만큼 수익이 자기한테 안 들어온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박 씨 오피스텔을 찾아갑니다. 여기 이제 왜 수익이 안 나냐, 왜 나한테 수익을 안 주냐. 만약에 사설 경마장이 수익이 그만큼 나지 않으면 그냥 내 돈 돌려줘라. 뭐 이런 식으로 박 씨랑 티격태격 말싸움을 벌입니다. 말싸움을 벌이다가 이제 감정이 격해지죠. 몸싸움이 됩니다. 김 씨의 옆에 아령이 있었는데 그걸 마구 내리쳐가지고 결국에는 박 씨를 살해합니다. 다음 날 결국에는 강원도 야산에 이 박 씨 차를 타고 가가지고 안매장을 하기까지 해요. 그리고 다음에 김 씨가 하는 일이 뭐냐면은 박 씨 신분증을 가지고 선불폰을 만들어요. 박 씨 명의로. 그리고 그 선불폰으로 박 씨의 누나한테 문자를 보냅니다. 누나 나 사업 어려워가지고 좀 도망 좀 가야겠어. 외국으로 나 도망간다. 이러고 문자를 보내요. 그리고 안매장 연락이 안 될 것이다 이런 거죠. 예, 그렇죠. 심지어 안매장을 하기 전에 김 씨가 박 씨 집에 수습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박 씨 누나가 찾아오기까지 합니다. 그때 김 씨는 되게 태연하게 박 씨 누나한테 당신 동생이 지금 내 돈 가지고 튀어가지고 내가 여기 왔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막 이러고 따져요. 그러니까 박 씨 누나는 자기 동생을 살해한 그 김 씨한테 아유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네, 집으로 돌아가요. 도망간다니. 네. 갔다니. 나중에 정말 황당한 거는 이 김 씨는 나중에 박 씨 가족 집을 또 몇 번 찾아갑니다. 찾아가가지고 당신 동생은 아직도 한국 안 왔는데 내 돈 어떻게 할 거냐 이래가지고 돈을 꽤 받아가기도 해요. 네, 정말 뻔뻔하죠. 그리고 이제 가끔 가다가 그 박 씨 명의로 개설한 선불폰 이걸 가지고 박 씨 가족들, 지인들 그리고 심지어 자기랑 사설 경마장을 같이 운영하던 유 씨한테도 문자를 보냅니다. 살아있는 척, 도피 중인 척 하면서. 그래서 박 씨 가족은 그 박 씨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도 못 채고 실종 신고도 안 했어요. 어딘가 숨어 있구나. 네, 이렇게 2년이 지나갑니다. 굉장히 보통 거는 좌불안석이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지냅니까 김 씨가 그래서? 원래 그 셋이서 사설 경마장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박 씨가 사망했으니까 김 씨랑 유 씨랑 둘이서 경마장을 하게 됐죠. 사업이 잘 됐어요. 그래가지고 게임장도 열었어요. 둘이서 이제 사업을 하는데 또 김 씨가 이 탐욕스러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뭔가 수익 배분을 난 좀 더 받고 싶다. 유 씨한테도 이제 슬슬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유 씨를 방에 불러내는데 박 씨 휴대폰으로 불러내요. 수원의 어떤 건물 지하 주차장으로 말아 이렇게 불러내니까 아마 그 유 씨는 그 2년 전에 도망간 박 씨가를 이제 오랜만에 만나겠네 하면서 왔겠죠. 나왔는데 그 지하 주차장에서 있던 거는 이제 김 씨가 나오고 유 씨가 타고 있던 차에 김 씨가 이제 들어갑니다. 거기서 또 말썽을 하다가 김 씨가 유 씨를 목을 졸라가지고 살해를 합니다. 되게 좀 악마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정말 대담한 게 뭐냐면 그래도 박 씨는 이 살해를 한 다음에 안매장을 했잖아요. 네.
이제는 뭐 안매장도 약간 좀 성가시다? 그냥 유 씨를 트렁크도 아니고 뒷좌석에 눕히고 그 위에 티슈 한 장 올리고 그때 밤이었는데 수원에서 두 번째로 큰 공영 주차장에 갑니다. 야외 주차장이에요. 네. 그 날이 이제 일요일 밤이었거든요. 이 주차장은 주말에 쉬어요. 그리고 CCTV도 별로 많이 설치가 돼 있지 않은 그런 주차장이었어요. 거기에 그 차를 몰고 갑니다. 가서 그날 맑은 날이었거든요. 차에서 내릴 때는 우산을 펴고 내려요. 얼굴 가리는 용도로. 새벽 1시에 또 그 박씨 썸블폰으로 자기가 알던 변호사 사무실 직원한테 문자를 보내는데 문자 내용이 형님 제가 같이 일하던 여자를 죽였어요. 지금 그 시신을 수원의 무슨 공영 주차장에 차에 뒀는데 차 번호가 이거예요. 형님이 경찰에 신고를 해주시면 제가 한 달 내에 자수하겠습니다. 이 문자를 받은 변호사 사무실 직원은 박 씨라고 생각을 하죠. 최근에 모습이 안 보였던 그 박 씨. 이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놀래가지고 아침에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그 수원 공영 주차장에 갔더니 그 번호 차가 있어요. 봤더니 이제 어느 여인이 뒷좌석에 누워 있고 얼굴에는 티슈가 덮여 있고 목 절려 죽은 것 같아 보이는 상태로 사망을 했죠. 오늘 오전 10시쯤 수원시 한 공영 주차장에서 60살 여성이 승용차 뒷좌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지인인 여성을 살해한 뒤 차 안에 방치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은 신고자의 제보로 수색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이제 수사하는데 이제 제일 먼저 하는 거는 그 문자 보낸 박 씨라는 사람 찾아야죠. 근데 좀 이상한 거예요. 이 박 씨는 외국에 있다고 하는데 박 씨 휴대폰은 국내에 있어요. 그렇죠, 기지국 그렇죠. 국내에 있고 휴대폰 통화 내역을 봤는데 모든 사람과 문자로만 소통을 하고 이 박 씨는 뭐 이렇게 한의원을 주기적으로 가가지고 뭐 물리치료를 받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최근 2년 새 받은 적이 없고 신용카드 쓴 적도 없고 너무 생활 반응이 없는 거예요. 네. 소위 이제 생활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법의학에서 얘기하는 좀 생활 다르죠. 반응하고는 네. 완전히 다른 의미인데 생존 반응이라고 이제 쉽게 해석을 하죠.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흔적을 안 남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요. 신용카드, 휴대폰, 기지국, 그다음에 뭐 교통카드, 특히 이제 의료는 전혀 안 남길 수가 없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사람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미 수사팀에서는 휴대폰만 나오고 나머지 생존 반응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한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미 포착을 했는데 그 정도 막연한 거 가지고 지금 체포를 못하니까 아마 증거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이렇게 생존 반응이 없으니까 경찰에서 수사하면서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았어요. 금방 알았어요. 이거 산 사람이 아니구나. 누가 이 폰을 가지고 문자를 보내고 있구나. 누굴까? 근데 이게 너무 쉬운 게 김 씨 핸드폰이랑 박 씨 핸드폰은 늘 기지국이 같은 거예요. 그럼 김 씨죠. 바로 체포를 합니다. 거기서 답이 나오네요. 네. 그리고 그 우산도 참 뭐 오히려 덜미를 잡게 해준 게 우산을 비닐봉투에 넣는 게 CCTV에 잡히거든요. 그리고 조금 있다 보니까 김 씨 집 주변에서 김 씨가 그 똑같은 비닐봉투를 들고 있는 게 또 잡혀요. 그래가지고 뭐 이거 두 개 맞으니까 데려다 놓고 이제 피의자 신문을 하죠. 경기도 수원의 공영 주차장에서 60대 여성을 살해한 남성이 2년 전에도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동업자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60살 김모 씨가 결국 2년 전 돈 문제로 다투다 박 씨를 살해해 강원도의 한 야산에 묻은 혐의도 털어놨습니다. 이 사람은 2001년에 교도소에 가서 2013년에 나왔잖아요. 2001년에 아내를 죽인 김 씨는 3년 동안 두 사람을 더 죽이고 2016년에 다시 교도소에 갑니다. 그래서 무기징역. 아마 뭐 교도소에서 삶을 마감할 텐데 이 사건을 보면서 어떤 격언이 하나 생각났는데 이게 뭐 흔히 링컨이 했다고 하는 격언인데 모든 사람을 잠시 속일 수 있다. 몇몇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도 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없죠. 모든 사람을 속이는. 이 김 씨가 박 씨를 살해했을 때 그리고 이제 거짓 계획으로 사람들을 속였을 때 몇몇 사람만 속인 거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유 씨를 살해한 다음에는 이제 간 크게도 수사기관을 속여야겠다. 내가 모든 사람을 속여보겠다라고 했더니
며칠도 안 돼가지고 그냥 바로 들통이 났습니다.